야, 내 아버지가 남긴 집 내가 다 가져가려고 했지? 무슨 소리야? 엄마가 분명 내 몫이라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우리 다 들었어. 공평하게 나누라고 했잖아. 형제 자매끼리 목소리를 높이며 욕설을 퍼붓는 장면 낯설지 않습니다. 평생 한솥밥 먹던 자식들이 부모의 유산 앞에서는 짐승처럼 변합니다. 피로 맺은 형제가 하루아침에 원수가 됩니다. 심지어 제사상 앞에서 싸우고 법정에서 증인까지 세우며 소송을 벌입니다. 부모가 지켜온 집안은 단 한순간에 갈라집니다. 이 끔찍한 현실의 원인은 단순합니다. 부모가 현명하게 유산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당부하고 미리 내어준 것이 화근이 됩니다. 똑똑한 부모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절대 유산을 먼저 내주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주도권을 쥔 채로 남깁니다. 그래서 집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식 간의 피 튀기는 싸움을 막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현명한 유산 분배 방식은 첫째, 유언장을 공증으로 남겨 형제 간 다툼을 줄이는 공정한 분배입니다. 부모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기며 마지막까지 사랑을 전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재산과 얽히는 순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칼날이 됩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웃으며 한자리에 앉던 형제도 재산이 남겨지는 순간 서로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로만 남긴 당부는 반드시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기억은 왜곡되고 해석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깁니다. 단단한 법적 장치, 바로 공증된 유언장입니다.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박정호 씨는 아내와 함께 자녀 셋을 키워냈습니다. 큰아들이 늘 효자라 믿었기에 집은 큰아들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나누라고만 했습니다. 종이 한 장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장남은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돌렸습니다. 동생들은 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공평하게 나누라 하셨다. 그러나 증거는 없었습니다. 법정 싸움은 불가피했습니다. 형제는 재판정에서 서로를 고발하며 원수가 되었습니다. 너는 욕심쟁이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 부모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도 안 되어 소송 서류가 오갔습니다. 제사상 앞에서도 욕설이 오갔습니다. 조카들마저 어른들의 싸움에 휘말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청첩장은 오가지 않았고 부모 묘소를 찾는 날에도 서로 시간을 달리했습니다. 결국 집안은 하루아침에 갈라졌습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부산의 김용호 씨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생전에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아파트는 세 자식에게 똑같이 나눈다. 은행 예금은 장남이 관리하되 매년 정산한다. 여기에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자식들은 장례가 끝난 후 서류를 열람했습니다. 싸움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남은 집을 팔아 셋이 나누었고 예금도 정해진 규칙대로 분배했습니다. 누가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공정하게 준비하셨다라는 감사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자식들은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문서였다는 것을. 지금도 그 집안은 명절이면 함께 모여 웃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이 남긴 힘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최성호 씨는 사업 실패 후 어렵게 재산을 지켰습니다. 그는 병세가 악화되자 둘째 아들에게만 귀띔했습니다. 이 땅은 내가 힘들게 날 도왔으니 내 몫이다. 그러나 유언장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첫째와 셋째는 반발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 하셨을 리 없다. 결국 땅 소유권을 두고 3년간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손자들은 서로를 피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부모가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에 사는 이도현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로도 유언장을 정리했습니다. 세 자식 모두를 불러놓고 변호사 앞에서 내용을 읽었습니다. 내가 가진 집은 팔아 셋이 나눈다. 예금은 손주 교육비에 쓰라. 그 순간 자식들은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공평하게 남겼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집안에서는 단 한 번의 다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더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의 공정한 결정이 형제의 관계를 지켜낸 것입니다. 두 집안의 차이는 단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서울의 박정호 씨와 대전의 최성호 씨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결과 형제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부산의 김용호 씨와 광주의 이도현 씨는 서류를 남겼습니다. 자식들은 원망 대신 감사와 화해를 나눴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부모의 평생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이자 자식들의 갈등을 막는 울타리입니다. 형제 간 다툼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합니다. 평생을 함께 자란 형제가 재산 때문에 서로를 법정에서 저 사람은 내 형제가 아니되다라며 부정하는 순간 피보다 진한 원망이 만들어집니다. 부모는 하늘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심정일까요? 자식이 싸우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마지막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한 가정에서는 유언장이 없었던 탓에 8년간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집안 재산은 변호사 비용으로 절반이나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서로의 얼굴조차 보기 싫어하는 형제들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전남의 한 가정에서는 미리 공증된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정해둔 대로 단 하루 만에 모든 분배를 끝냈습니다. 소송도 불신도 없었습니다. 부모의 준비가 가족의 평화를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부모가 남기는 것은 돈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 기록이 없으면 재산은 흉기가 됩니다. 그러나 공증된 유언장은 방패가 됩니다. 사랑은 말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으로 남겨야 지켜집니다. 지금 결심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식들이 서로의 목을 겨누는 가슴 아픈 장면을 보지 않으려면 오늘이 바로 준비할 날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늦습니다. 공증된 유언장 한 장이 가족의 운명을 갈라놓을 칼날을 막아낼 마지막 방패입니다. 둘째, 자식의 배우자에게 간섭받지 않도록 지키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재산이 자식의 배우자 손에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집안 재산을 움켜쥐는 순간 부모의 의도는 왜곡되고 가정은 흔들립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지키지만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이 바뀝니다. 그건 제 남편 몫이니까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살림은 제가 더 잘 아니 이건 제게 맡기셔야 합니다. 라는 말이 시작되면 부모의 손에서 재산은 이미 빠져나간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동환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결혼하자 신혼살림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집을 미리 증여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가 집을 드나드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우리 겁니다. 부모님이 자주 오시면 불편합니다. 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김동환 씨는 자신이 사들인 집에서조차 쫓겨났습니다.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고 병이 들어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집은 며느리 친정 쪽에 넘어갔습니다. 피로 맺은 아들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터전이 넘어간 것입니다. 반대로 전남에 사는 박영수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무리 부탁해도 단호했습니다. 재산은 내 아들에게 주는 것이지 며느리에게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면 내 힘으로 장만해라. 아들이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해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조건부 증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에 간섭할 수 없도록 확실히 막았습니다.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몇 년 뒤 아들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며느리가 사업 실패로 빚을 떠안았고 재산을 손대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망하지 않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의 현명한 선택이 아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윤정호 씨는 평생 모은 상가 건물을 딸에게 일찍 증여했습니다. 사위는 처음엔 고개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곧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은 제 아내 몫이니 관리권은 제가 갖겠습니다. 임대료는 사위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딸 부부가 갈라서자 건물은 이혼 재산 분할에 포함되었습니다. 사위는 절반을 가져갔고 딸은 빈손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피로 지킨 재산이 한순간에 외부인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반대로 울산에 사는 이현숙 씨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딸을 사랑했지만 사위에겐 단 한 푼도 관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딸 명의로 증여하되 이혼 시에는 자동 회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변호사와 공증인을 불러 확실하게 기록했습니다. 몇 년 뒤 딸이 실제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현숙 씨의 치밀한 준비 덕분에 딸은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성견지명이 자식을 살린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례는 같은 문제를 보여줍니다. 배우자의 개입을 허용한 집안은 재산을 잃고 부모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막아낸 집안은 자식을 지켰고 재산도 지켰습니다. 자식의 배우자가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집안 재산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미리 준비하면 그 손을 단호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착각합니다. 우리 며느리 성실해. 우리 사위 참 든든해. 그러나 돈이 걸리는 순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랑도 예의도 신뢰도 무너집니다. 결국 부모가 대비하지 않으면 자식의 배우자가 가문의 주인이 됩니다. 자식의 배우자에게 간섭받지 않도록 지키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조건부 증여, 공증, 배우자 배제 조항입니다. 부모가 정한 길대로만 재산이 흘러가도록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피로 이어진 가문의 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자식의 배우자가 부모 재산을 쥐락펴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부모 뜻대로 자식이 안전하게 이어받는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지금 부모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똑똑한 부모는 절대 자식의 배우자에게 간섭받지 않도록 길을 막습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책임이자 가문을 끝까지 지켜내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셋째, 내가 쓰고 남은 것만 남기는 방법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미리 내어주는 순간 부모의 삶은 값싼 존재로 추락합니다. 돈을 쥐고 있을 때는 존중받지만 돈이 떠나는 순간 부모의 자리는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똑똑한 부모는 절대 먼저 내주지 않습니다. 내가 쓰고 내가 누리고 남은 것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대하지 못합니다. 인천에 사는 오세훈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아파트와 적금을 모았습니다. 그는 큰아들이 사업을 한다는 말에 집을 미리 넘겼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는 게 더 편하다라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벌렸고 실패했습니다. 집은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오세훈 씨는 갑자기 새에 들어 살아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버지,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그냥 연금으로 사세요. 도움은커녕 무책임한 말만 남겼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일찍 손을 털어버린 결과는 철저한 외로움과 빈곤이었습니다. 반대로 전주에 사는 이명자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무리 부탁해도 단호했습니다. 내가 살 만큼 쓰고 남은 게 있으면 그때 가져가라. 실제로 그는 적금을 하나씩 해약해 여행을 다니고 건강관리에도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옷도 새로 사고 친구들과 식사도 자주 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불평했습니다. 엄마, 돈 좀 아껴야지. 그러나 이명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건 시골집 한 채와 적금 일부였습니다. 자식들은 의외로 고마워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게 사셨으니 우리가 미련이 없다. 부모가 자기 몫을 다 누리고 떠난 뒤 자식은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법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의 김정호 씨는 자식에게 현금을 미리 나눠주었습니다. 장남에게는 1억, 차남에게도 1억을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정호 씨 본인은 병원비가 없어 고생했습니다. 수술비가 부족해 손을 벌리자 자식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돈 다 쓰셨잖아요. 이제 우리 사정도 어려워요. 결국 그는 요양병원조차 제때 가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남긴 재산이 되레 부모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창원에 사는 최은숙 씨는 달랐습니다. 자식이 미리 증여해달라는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해 돈을 썼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요양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결국 노년에 큰 병이 와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자식들은 잦은 갈등 없이 효도를 이어갔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니 자식도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부모를 챙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먼저 내어준 부모는 외면당했습니다. 끝까지 쥔 부모는 존중받았습니다.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주면 부모는 약자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쓰고 남은 것만 남기면 부모는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지킵니다. 많은 부모가 내가 아끼면 자식이 힘들다라며 일찍 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돈보다 부모의 당당한 모습을 원합니다. 돈으로 얽힌 부모-자식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쓰고 남은 것만 남기는 방법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자식은 결국 부모가 행복하게 산 뒤에 남긴 유산을 더 고맙게 여깁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누리지 못하고 움켜쥔 채 죽으면 자식은 오히려 원망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누릴 만큼 누리고 남긴 것을 물려주면 자식은 감사와 미련 없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자식이 부모를 돈줄로만 바라보는 순간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기 인생을 끝까지 누린 뒤 존경스러운 삶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똑똑한 부모는 절대 먼저 내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쓰고 내가 누리고 남은 것만 남기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품격이자 자식을 진짜로 위한 길입니다. 넷째, 주택은 마지막까지 내 명의로 두는 방법입니다.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노년의 안전망이자 부모의 존재감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집이 내 손에 있을 때는 자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집을 넘긴 순간 부모는 순식간에 손님이 됩니다. 똑똑한 부모는 절대 집을 먼저 내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이름으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이춘호 씨는 75세에 아파트를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리 정리해주면 싸움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집 문서가 아들의 이름으로 바뀌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부모 방문을 꺼렸습니다. 우리 집인데 왜 자꾸 오세요? 라는 차가운 말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이춘호 씨 부부는 집 한쪽 방에서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갈등이 커지자 쫓겨나듯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부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한 집이 하루아침에 설 자리를 빼앗아간 칼날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박영희 씨는 끝까지 집을 자신의 명의로 두었습니다. 자식들이 미리 증여해달라며 성화를 부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집은 내 것이다. 내가 살고 싶으면 내 힘으로 장만해라. 자식은 불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인정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그 집에서 노후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함부로 간섭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상을 떠날 때 집은 유언장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지켜주셔서 우리 형제들이 싸우지 않았다. 부모가 명의를 끝까지 지킨 덕분에 가정은 평화로웠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정대성 씨는 둘째 아들에게 집을 일찍 넘겼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효심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방은 너무 넓어요. 작은 방으로 옮기시면 안 돼요? 결국 그는 집 안에서조차 밀려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 아들은 집이 내 이름인데 병원비는 직접 해결하라며 외면했습니다. 남은 노후는 고독과 후회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대전에 사는 이선자 씨는 집을 절대 내주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을 담보로 본인이 직접 대출을 받아 쓰고 갚을 수 없을 땐 집을 팔아 요양비로 썼습니다. 덕분에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대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은 그대로 자식에게 돌아갔습니다. 자식들은 오히려 엄마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셨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부모가 집을 끝까지 지켰기에 남은 것도 기억도 아름다웠습니다. 두 길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먼저 내준 집은 부모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지킨 집은 부모를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도 집이 넘어간 순간 부모의 권위는 사라집니다. 주택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부모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많은 부모가 말합니다. 내가 미리 주면 애들이 싸우지 않겠지.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리 준 집은 싸움의 씨앗이 됩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개입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끝까지 지키면 자식은 싸울 틈이 없습니다. 부모가 결정하는 순간까지는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노년에 자식 집 구석에서 눈치 보며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 집에서 당당하게 마지막까지 주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주택은 끝까지 내 명의로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안전망이자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유산입니다. 언니,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부모님이 이런 모습 보시면 뭐라 하시겠어. 이미 늦었어. 내가 먼저 배신했잖아. 배신은 내가 했지. 부모 뜻을 무시한 건 너잖아. 법정 복도에서 서로 등을 돌린 형제, 평생의 인연은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부모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은 자식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똑똑하게 유산을 준비했다면 이런 피비린내 나는 싸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재산을 먼저 내주지 않고 끝까지 주도권을 쥔 채로 남겼다면 자식은 부모의 뜻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의 마지막 책임은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분쟁 없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유산 때문에 원망받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정을 지켜낸 현명한 부모입니까? 선택은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뭐가 좋아? 늙어서 외로운 게 더 힘들지 않나? 외롭긴 하지. 그래도 누구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몰라. 맞아, 같이 살면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아. 차라리 혼자가 훨씬 낫더라. 많은 사람들이 늙어 혼자 사는 걸 불행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혼자가 된 순간 비로소 깨닫는 자유, 마음의 평온, 그리고 잃을 게 없어지는 해방감이 있습니다. 남과 부딪히며 생기는 끝없는 갈등, 자식과의 소모적인 갈등, 배우자와의 잔소리 전쟁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삶이 가볍습니다. 고독이 아니라 자유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외로움은 잠깐의 감정일 뿐이지만 자유는 매일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늙어 혼자 사는 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늘은 늙어 혼자 사는 게 큰 축복인 5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큰 축복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잃을 것이 적어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집니다. 돈이 많으면 도둑을 두려워하고 자식이 많으면 갈등을 두려워하며 명예가 많으면 추락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노인은 잃을 게 적습니다. 잃을 게 없으니 두려움도 줄고 두려움이 줄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노년의 끝없는 욕심으로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78세 박정순 씨의 사례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가 됐고 자식들은 해외로 나가 있어 자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진 재산을 정리해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문단속을 몇 번씩 확인하는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집과 땅을 지키려 새벽마다 경비기를 확인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조차 없어졌습니다. 잃을 게 없으니 마음이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는 오히려 자유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강남에 사는 80세 김성호 씨는 평생 모은 재산 때문에 평생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형제들과 상속 문제로 싸웠고 자식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아버지를 압박했습니다. 작은 땅 한 평을 놓고도 형제끼리 욕설이 오갔고 자식들은 몰래 법률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늘 누군가에게 쫓기듯 살았습니다. 돈이 내겐 자식보다 무섭다. 그가 남긴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노년에 혼자가 주는 평안을 끝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은 남았지만 마음은 늘 피폐했습니다. 부산의 76세 이명자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주변에서는 다시 재혼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잃을 게 더 생겨야 하느냐. 그 한마디는 그녀의 인생을 설명해 줍니다. 재혼을 하면 자식, 재산, 갈등까지 다시 짊어져야 했습니다. 대신 작은 원룸에서 혼자 밥을 짓고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이 잃을 게 없는 들판처럼 비워졌다. 신기하게도 그 후 혈압약을 줄이고 오히려 건강은 좋아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몸까지 바꾼 것입니다. 인천의 79세 최광석 씨는 반대로 혼자가 두려워 재혼을 서둘렀습니다. 시작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자식들과의 갈등, 생활 습관의 충돌, 금전 문제는 끝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잃을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다시 잃을 게 생기니 매일이 전쟁이었다. 결국 홀로 사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음을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삶은 누군가의 눈에 불쌍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가장 자유로운 삶이라는 점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와 비교해 마음 불편할 이유도 없습니다. 가진 게 많아 보이는 사람은 그 무게에 짓눌려 불행해지고 가진 게 적은 사람은 오히려 가볍게 살아갑니다. 노년에 잃을 게 없다는 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도둑이 와도 잃을 게 없고 자식이 원망해도 줄 게 없습니다. 명예를 잃어도 걱정할 명예조차 없으니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잃을 게 없다는 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싸울 필요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축복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욕심과 비교에서 벗어나 오직 나 하나만 지키면 되는 삶, 그것이야말로 노년이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잃을 게 없다는 건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해방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노인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젊고 자유로워집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큰 축복인 두 번째 이유는 아침부터 밤까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의외로 내 하루를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것에서 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밥을 차려야 하고 집안을 치워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감옥입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눈치 볼 사람 하나 없으니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밤늦게 TV를 켜놔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7세 이선옥 씨는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남편이 밥상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가끔 늦잠을 자면 밥도 제때 못 차리냐는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한동안 울며 지냈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제 누가 깨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그 후 그녀는 오전 10시에 일어나 가볍게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말했다 합니다. 남편이 없으니 마음이 허전한 게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9세 최동철 씨는 여전히 아침마다 피곤하게 일어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며느리와 손주가 집에 얹혀 살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손주 도시락을 싸야 했고 며느리가 퇴근할 때까지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늘 투덜댔습니다. 내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나? 그러나 입 밖으로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서운해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하루는 자유가 아니라 의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인천의 80세 김순자 씨는 다릅니다. 자식이 함께 살자고 해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늙은 내가 누구 눈치 보며 살긴 싫다. 그녀는 혼자 원룸에서 삽니다. 아침엔 늦게 일어나 라디오를 켜고 점심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저녁엔 드라마를 보며 소파에 누워 잠들곤 합니다. 누군가 보기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다. 내가 주인인 하루다. 자유는 그렇게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전의 78세 박영호 씨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 매일 불편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늦게 들어오면 며느리가 눈치를 줬습니다. 방에서 콕 골며 자면 손주가 시끄럽다며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TV 채널 하나 돌릴 때도 가족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는 결국 말했다 합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재산은 있었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단순히 외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하루의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늦게 일어나도 죄책감이 없고 식사를 굶어도 잔소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시켜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도 좋고 새벽 2시에 라면을 끓여도 괜찮습니다. 작은 자유가 모여 큰 행복이 됩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은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시선과 간섭 속에 내 하루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이는 다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즐기며 스스로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재산보다 값진 자유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큰 축복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하루의 시계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내 손에 쥐고 산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마지막 진짜 호사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큰 축복인 세 번째 이유는 아주 사소한 다툼과 갈등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불행은 거대한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팝상 머리에서 터져 나오는 한마디, 리모컨을 두고 벌어지는 신경전, 청소나 집안일을 둘러싼 사소한 갈등이 노인을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젊었을 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싸움이 늙어서는 며칠 밤을 괴롭히는 독이 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이는 이런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작은 말다툼 하나 없이 조용한 자유 속에 삽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6세 김영자 씨는 큰아들과 함께 살 땐 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짜냐? TV 소리 좀 줄여라. 아들과 며느리의 말 한마디, 손주의 울음소리까지 집안은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늘 속으로 삼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홀로 살게 된 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다.
그 고요가 처음엔 허전했지만 지금은 축복이다. 가족과의 사소한 갈등이 사라지자 마음병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반대로 서울 마포에 사는 79세 박철수 씨는 지금도 매일 아내와 싸웁니다. 냉장고에 남겨둔 반찬을 두고 빨래를 어떻게 널었는지를 두고 작은 일마다 다툽니다. 결국 혈압이 치솟아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잔소리다. 하루에도 10번씩 싸우다 보니 차라리 혼자가 부럽다. 그는 경제적으로 풍족했지만 마음은 늘 피폐했습니다. 부산의 78세 정순희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식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 싸움 중재하다가 죽을 순 없다. 결국 혼자 원룸에서 살며 작은 반찬을 만들어 먹고 드라마를 보며 지냈습니다. 누군가 보기엔 외롭다 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니까 싸울 일이 없다. 외로움은 참을 수 있지만 다툼은 못 참는다. 사소한 갈등이 없는 고요함이 그녀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는 80세 최기남 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엔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와 부엌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간이 어떻다, 냉장고 정리를 왜 그렇게 하냐, 그 사소한 갈등이 쌓여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뛰쳐나가 혼자 고시원 방에 들어갔습니다. 비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싸울 사람이 없어서 천국이다. 노년의 갈등은 젊을 때보다 치명적입니다. 작은 말싸움 하나에도 밤잠을 설치고 마음에 병이 생기며 결국 몸까지 무너집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이는 싸움의 원인 자체가 없습니다. 다툼 없는 하루, 갈등 없는 저녁, 그 고요가 바로 축복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큰 축복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어도 사소한 다툼은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은 독이지만 혼자의 고요는 약이 됩니다. 노년의 마지막 자유는 바로 싸움이 없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큰 축복인 네 번째 이유는 외로움보다 자유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늙어 혼자가 되면 외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남과 함께 살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큰 감옥입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없는 삶은 지옥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외로움 대신 자유를 얻습니다. 그 자유는 외로움보다 훨씬 크고 훨씬 값집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8세 이정순 씨는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늘 억눌렸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규칙을 만들고 그녀는 그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늦게 일어나면 잔소리,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불평. 작은 일 하나에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이제 외롭겠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이제야 내 집이 됐다. 내가 주인인 집이다. 그녀에게는 외로움보다 자유가 훨씬 크게 다가왔습니다. 반대로 서울 강북구에 사는 80세 김창호 씨는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외롭지 않습니다. 식사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먹고 저녁이면 손주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종 한숨을 쉽니다. 내가 자유가 없어. 집에서 내가 주인 같지가 않아. 냉장고에서 맥주 하나 꺼내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고 늦게까지 TV를 보는 것도 불편합니다. 외롭지 않지만 자유가 없으니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부산의 77세 장미숙 씨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식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외롭더라도 내 자유는 뺏기고 싶지 않다. 그녀는 혼자 사는 원룸에서 늦잠을 자고 먹고 싶은 걸 배달해 먹고 밤에는 드라마를 보다가 그대로 소파에서 잠이 듭니다. 가끔은 친구를 만나 웃으며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외롭지 않겠냐 묻습니다. 그녀는 단호히 말합니다. 외롭긴 하지. 하지만 자유가 더 크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반대로 대전의 79세 박영수 씨는 외로움이 무서워 재혼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옥이었습니다. 아내와의 생활은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반찬간을 두고 싸우고 생활 습관이 맞지 않아 다퉜습니다. 그는 어느 날 술에 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운 게 무서워 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외로움보다 이 갈등이 더 무섭다. 결국 그는 자유 없는 동행이 외로움보다 훨씬 고통스럽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81세 김정자 씨는 혼자 사는 게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고 보니 달랐습니다. 처음엔 적막에 울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창문을 열어두고 마음껏 노래를 불러도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습관이 되더라. 그런데 자유는 날마다 새롭다. 노년의 진짜 적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유를 잃은 삶입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유 없는 삶은 날마다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건 불행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외로움보다 자유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큰 축복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지만 자유는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자유 속에서 비로소 노인은 웃을 수 있고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지만 자유 없는 삶은 견딜 수 없습니다. 노년의 진짜 행복은 고요 속의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큰 축복인 5번째 이유는 나의 과거와 단절해 새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힘든 이유는 몸이 약해져서만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의 그림자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평생 참고 산 결혼 생활, 자식과의 불화, 시댁과의 갈등, 돈 문제와 원망이 노년에까지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 사는 것 같다. 그러나 혼자 사는 순간 그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과거와 단절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77세 윤정희 씨는 남편과 50년을 살았습니다. 평생 시댁에 치이고 남편의 무뚝뚝한 말투에 마음이 얼어붙은 채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늘 내가 뭘 아냐라며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그녀의 말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이제 외롭겠다. 하지만 윤정희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내 삶이다. 과거와 단절하자 처음으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그림을 그리고 낮에는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살았습니다. 늦은 나이에야 새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반대로 서울 동작구에 사는 80세 김성남 씨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옆에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그는 늘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며 비난을 듣습니다. 젊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 잊었냐? 자식들의 그 한마디에 그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현재를 살고 싶어도 과거가 따라붙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오히려 그 족쇄를 강화합니다. 그는 친구에게 술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았다면 지금쯤 웃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자유를 얻지 못했고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부산의 78세 이미자 씨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과 별거 끝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숨통이 트였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 때는 내 과거가 매일 발목을 잡았다. 지금은 아무도 내 흉을 보지 않는다. 그녀는 10여 년 만에 여행을 떠났고 친구들과 웃으며 노래방에도 갔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녀는 과거와 단절했기에 새 삶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는 79세 최기철 씨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며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매일 듣습니다. 술을 끊지 못했던 젊은 시절
집안을 힘들게 했던 기억을 아내와 자식들이 여전히 들춰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과거가 내 집 벽에 붙어 있다. 어디를 가도 벗어날 수 없다. 그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노년에까지 과거에 갇혀 사는 삶, 그것은 형벌이었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81세 박선자 씨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엄마같이 살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내 과거를 매일 떠올리고 싶지 않다. 그녀는 작은 전셋집으로 옮겨 혼자 살았습니다. 낡은 집이었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과거를 들춰내는 시선이 사라지니 새벽에 라디오를 들으며 춤도 추고 늦은 밤 좋아하는 시를 적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그녀의 말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노년의 진짜 행복은 과거와 단절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안전할지 몰라도 과거의 그림자가 매일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그 기억과 단절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골마가며 더 깊어집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큰 축복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족쇄를 끊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외롭더라도 자유롭습니다. 혼자가 되면 드디어 어제와 결별하고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년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건 겉으로 보기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자유롭고 평온하며 무엇보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누군가와 부딪히며 매일 갈등을 반복하는 삶보다 혼자의 고요 속에서 웃는 삶이 훨씬 값집니다. 외로움은 잠시 스쳐가지만 자유는 매일을 바꿉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불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매일 갈등 속에서 사는 삶과 고요한 자유 속의 삶 중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결국 노년의 진짜 행복은 누구와 함께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지켜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 혼자 사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마지막에 주어지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끝으로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70세가 넘으면 인생의 무게를 재는 기준은 의외로 단순해집니다. 한때는 부와 명예가 전부인 줄 알았고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가 삶의 가치라 믿었지만 세월은 그것들을 서서히 걷어갑니다. 친구도 자식도 곁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각자의 길로 떠나고 화려했던 경력과 재산조차 의미를 잃어갑니다. 그렇게 남는 건 오직 당신이 어떤 날들을 살아왔는가, 그 시간 속에 새겨진 흔적뿐입니다. 누군가는 원망과 한숨만 남기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흔적 속에서 단단한 빛을 냅니다. 이제 그 7가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본 영상을 많이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70세 넘어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독립이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7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자식 눈치 보며 용돈을 받아야 하는 삶. 과연 그게 진짜 편안한 노년일까요? 자식이 잘 벌면 부모도 편하다는 말,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립니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게 됩니다. 처음엔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전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눈치로 변하고 눈치는 서러움이 되며 서러움은 결국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70세가 넘어도 자식 돈 한 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인생을 제대로 걸어온 사람입니다. 경제적 독립이란 단순히 돈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 삶을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평화와 품격을 끝까지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명자 씨는 주변에서 참 잘 살아오셨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두 아들을 키우느라 매달 생활비와 교육비에 쫓겼고
하루 세 끼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단 하루도 적금 통장을 놓지 않았고 새벽 시장 아르바이트와 점심시간 도시락 배달을 하며 버텼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오가고 겨울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채운 끝에 은퇴할 무렵에는 빚 한 푼 없이 전세를 얻고 국민연금과 소규모 임대 수입으로 매달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엄마 생활비 드릴까요? 라고 묻자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도 쓰는데 모자랄 텐데 나는 괜찮다. 그 한마디에 담긴 자존심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은퇴 후 생활비가 없어 자식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갈등이 폭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 씨의 지인 박순자 씨는 매달 아들에게서 용돈을 받았지만 아들의 표정 속에 스쳐 지나가는 부담이라는 단어를 읽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그래서 조금 덜 먹고 덜 입더라도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내 돈으로 내 삶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이란 거창하게 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 임대료 혹은 작은 가게 수익이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벌어 쓰는 돈이 주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자식에게 고마움 대신 미안함을 남기지 않고 부모와 자식이 가장 순수한 관계로 남게 합니다. 자식이 주는 돈 앞에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보다 스스로 지켜낸 평화가 훨씬 값지고 단단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경제 상태를 넘어 평생의 선택과 노력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잘 살아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70세 넘어 오랜 세월 곁을 지켜준 믿음직한 친구 한 사람이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나이 들어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고요? 아닙니다. 많아도 소용없는 친구가 대부분입니다. 술자리에서는 웃고 떠들지만 막상 아플 때 병원 한번 같이 가줄 사람, 내가 힘들 때 밥 한 끼 사주며 말없이 옆에 있어줄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도 안 됩니다. 평생 옆에서 시간을 보내도 진짜 내 편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은 많을수록 의지할 것 같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연락조차 닿지 않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도 내 인생의 굴곡을 함께 지나온 단 한 사람의 친구가 곁에 있다면 그건 금보다 귀한 복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김정순 씨에게는 50년 지기 친구 박영희 씨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 처음 만나 대학 진학, 결혼, 육아, 그리고 각자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까지 함께 겪었습니다. 김 씨는 몇 해 전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자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달랐습니다. 수술 전날 저녁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병실 옆 간이 침대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김 씨가 불안해 잠에서 깨면 박 씨는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수술이 끝난 후에도 박 씨는 김 씨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매일 병문안을 와서 함께 복도 끝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한테는 진짜 가족 같은 친구가 있구나. 이런 친구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아니 반세기 동안 서로의 삶을 나누고 힘든 시기를 버텨낸 기억이 쌓여야만 가능합니다. 젊을 땐 우정을 쌓을 시간이 많지만 나이 들수록 생활 반경은 좁아지고 건강이나 경제 사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나를 끝까지 기억해주고 내가 부르면 조건 없이 달려와 줄 친구 한 사람은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얻기 힘든 존재가 됩니다. 믿음직한 친구가 주는 가장 큰 힘은 외롭지 않다는 확신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가족이 있어도 찾아오지만 친구 한 명이 그 벽을 부숩니다. 전화 한 통, 커피 한 잔, 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는 평범한 시간이 삶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단 한 명의 진짜 친구가 인생 후반을 훨씬 단단하게 만듭니다. 만약 지금 당신 곁에 오랜 세월을 함께 건너온 믿음직한 친구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사람을 잘 만나고 그 관계를 지켜온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70세 넘은 지금 잘 살아온 인생의 가장 빛나는 증표입니다. 세 번째, 70세 넘어 나를 흉보지 않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많이 알고 많이 만나면 좋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도 사람의 입은 날카롭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안부를 묻지만 돌아서면 내 흉을 보며 이야깃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 말이 과장되고 왜곡돼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인간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안전함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70세가 넘어서도 내 얘기를 악의 없이 들어주고 흉을 보지 않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수 있다면 이미 삶의 절반 이상을 성공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부산 남구에 사는 이영호 씨는 은퇴 후 취미 모임에 나가며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친절했고 같은 나이에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전해준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날 한 얘기 있잖아. 지금 다른 사람들 입에서 조금씩 다르게 돌고 있다더라. 분명 농담처럼 한 이야기였는데 누군가 그 말을 부풀리고 왜곡해 다른 모임에서까지 흉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모임에서 만난 한 사람이 요즘은 괜찮으세요? 라며 은근히 떠보는 말을 했고 그제야 이 씨는 확신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이미 내 손을 떠났구나. 그 후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내 이야기를 밖으로 흘리지 않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자. 그래서 사람 수를 줄이는 대신 오랜 세월 함께하며 단 한 번도 뒤통수를 치지 않은 친구와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모임의 수는 줄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괜히 눈치 볼 일도 집에 돌아와서 후회할 일도 사라진 겁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도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하고 관심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누군가의 험담이나 뒷말에 휘말리는 순간 평생 지켜온 명예와 마음의 평화가 무너집니다. 나를 흉보지 않는 사람은 내 실수를 탓하지 않고 약점을 드러냈을 때 오히려 지켜줍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만 진짜 편안함이 생기고 불필요한 갈등과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70세가 넘어서도 나를 흉보지 않는 안전한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평생의 경험과 안목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노년의 사치이자 잘 살아온 인생의 증거입니다. 네 번째, 70세 넘어 언제 떠나도 괜찮을 만큼 정리된 삶이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죽음 이야기는 불길하다며 피하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현실은 나이가 들수록 언제라는 말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남겨진 가족이 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 집안 구석구석 쌓인 짐더미 속에서 한숨만 쉬게 만든다면 그건 내 몫을 끝까지 다한 게 아닙니다. 삶을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유언장을 쓰거나 재산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버릴 건 버리고 남겨야 할 건 남기며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가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 그것이 진짜 잘 살아온 노년의 모습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장혜숙 씨는 5년 전 친구의 장례를 치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인이 남긴 집은 평생 모아둔 물건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고 자녀들은 울면서도 며칠 동안 쓰레기 봉투를 채워내야 했습니다. 오래된 옷,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심지어 30년 전 전단지까지 버리지 않고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 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정리함을 꺼냈습니다. 서랍 속 오래된 서류, 입지 않는 옷, 고장난 물건을 차근차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까운 것이 많아 손이 멈추기도 했지만 내가 떠난 후 이 짐을 누가 감당할까라는 생각이 정리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장 씨는 정리를 단순히 물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장과 부동산 서류를 하나의 파일에 모아두고 비밀번호와 연락처를 적어 놓았습니다. 장례 절차에 대한 자신의 뜻도 메모로 남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집은 한결 넓어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장 씨는 말합니다. 이젠 언제 가도 괜찮아요. 남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다 해놨으니까요. 그 말에는 두려움 대신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삶을 정리한다는 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가볍게 사는 준비입니다. 쓸데없는 물건을 줄이면 집안이 단정해지고 재산과 서류를 정리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떠난 후 사랑하는 사람들이 혼란과 고생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70세가 넘어 언제 떠나도 괜찮을 만큼 삶을 정리해 두었다면 그건 단순히 깔끔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평생의 지혜와 용기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잘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5번째, 70세 넘어 건강하게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계단은 굳이 안 써도 된다고요? 하지만 의사들은 말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 당신의 다리와 심장, 폐가 아직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나이 들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다리가 아니라 다리 힘을 쓰는 습관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게 되는 순간 외출이 줄고 외출이 줄면 사람을 만나는 일도 몸을 움직이는 일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은 눈에 띄게 빨리 약해집니다. 그러니 70세 넘어서도 숨이 턱 막히지 않고 무릎이 버텨주며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인생을 관리해온 결과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정혜수 씨는 올해 74세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계단 사나이라 부릅니다. 집이 4층인데 하루에도 서너 번씩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정 씨에게도 한때는 계단이 두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체중이 부쩍 늘고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을 때 계단을 오르면 숨이 가빠지고 허벅지가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그는 병원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운동 안 하시면 5년 안에 계단은 고사하고 평지도 힘들어집니다. 그날 이후 정 씨는 일부러 버스 한 정거장을 먼저 내려 걷고 하루에 최소 20층 계단을 오르내리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욱신거리고 숨이 차서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조금씩 속도를 조절하고 계단 오르기 전후로 스트레칭을 하며 버텼습니다. 1년 뒤 정 씨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엔 장을 보고 집에 올라오면 한참을 숨 고르기에 바빴지만 이제는 장바구니를 들고도 거뜬히 4층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 병원 검진에서 의사가 무릎 상태가 5년 전보다 좋아졌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었을 때 그는 눈물이 날 만큼 뿌듯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힘은 단순한 근력 문제가 아닙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 심폐 기능, 균형 감각까지 전신이 고르게 작동해야 가능한 폭합 능력입니다. 이 힘이 유지되면 넘어질 확률이 줄고 일상에서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반대로 이 힘이 약해지면 작은 외출조차 부담이 되어 집 안에만 머물게 되고 이는 곧 전신 건강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70세가 넘어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면 그건 평생 몸을 잘 관리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앞으로의 삶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자산이 될 것입니다. 6번째, 70세 넘어 늦은 나이에 배운 것도 즐길 줄 아는 태도가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이 나이에 새로 배우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이미 늦었다고요? 그 말은 스스로 삶의 문을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즐기는 사람만이 마음이 늙지 않고 세상과 계속 연결됩니다.
나이 들어서 무기력해지고 외로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나는 이제 배울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도 새로운 걸 배우며 즐기는 사람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살아있고 하루가 심심할 틈 없이 흘러갑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오창호 씨는 73세에 피아노를 처음 배웠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만 일하던 그는 악보를 본 적도 건반을 눌러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오래전부터 집에 있던 전자피아노를 팔려고 하자 문득 마음속에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도레미조차 헷갈리고 양손을 따로 움직이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악보 한 줄을 치는 데만 한참이 걸렸고 틀릴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저녁 식사 후 20분씩 연습하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단순한 동요를 무리 없이 칠 수 있었고 반년 뒤에는 결혼식장에서 연주되는 사랑의 인사를 완곡으로 마스터했습니다. 손자 결혼식에서 깜짝 연주를 했을 때 박수와 함성 속에서 오 씨는 울컥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어요. 그 후 그는 마을회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배우는 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스스로에게 주는 일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소근육과 집중력, 기억력이 동시에 훈련됩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가 넓어집니다. 반대로 배우기를 멈추면 대화 주제가 줄어들고 세상과의 연결이 끊기며 일상은 단조롭고 폐쇄적으로 변합니다. 무엇을 배우든 상관없습니다. 피아노, 그림, 외국어, 요리, 수영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실수해도 웃어넘길 수 있고 잘 안 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노년을 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70세가 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즐기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남은 생을 빛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7번째, 70세 넘어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잘못한 사람을 왜 용서해요? 사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 화를 평생 품고 가는 건 결국 나를 가두는 일입니다. 원망은 오래될수록 더 무겁고 그 무게는 몸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나이 들어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어도 마음속에 오래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으면 표정이 굳고 대화가 날카로워집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용서하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남은 인생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김정희 씨는 20년 넘게 친언니와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언니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화가 너무 나서 언니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명절에도 일부러 친척 모임을 피했고 가족 사진 속 언니 얼굴을 오려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던 해 김 씨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는 말을 하자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하게 안부만 물었지만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냥 다 잊자. 내가 너무 오래 미워했어. 그 한마디에 언니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연락을 이어갔고 김 씨는 명절에 다시 언니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사실 언니도 미안했는데 내가 말할 기회를 안 줬더라고요. 김 씨는 그 순간 자신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미움에 묶여 사는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용서한 뒤에 삶은 봄날처럼 따뜻해집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용서의 필요성을 더 크게 만듭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70세가 넘어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지혜와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남은 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70세 넘어 이 7가지 중 단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것은 재산이나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월이 선물한 진짜 값진 증표입니다. 수많은 고비를 지나면서도 지켜낸 마음, 몸, 그리고 관계가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의 선택과 인내, 그리고 수없이 반복된 작은 결심이 쌓여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한 가지를 품고 있다면 남은 생은 이미 승리자의 시간입니다. 73세 이화선 씨는 얼마 전 딸에게 밥 한 끼 대접을 받았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엄마, 고마워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화선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내가 평생 그렇게 애쓴 거였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돈은 없지만 그래도 참 잘 살아온 거라고. 이처럼 65세 이후 단 하나의 따뜻한 장면만 있어도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6가지 중 단 하나만 있어도 당신은 분명 잘 살아오신 인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65세 이후에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아직 한 채는 남아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노년의 가장 참담한 순간은 몸이 아픈 것도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할 때입니다. 병원비가 부족해도 자식이 외면해도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만 있다면 적어도 밤잠을 설칠 일은 줄어듭니다. 문을 잠글 수 있는 집,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나를 지켜줄 주소가 있다는 건 노년의 무엇보다 중요한 생존의 조건이자 존엄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작고 오래된 집이라 해도 그 안에서 밥을 해먹고 몸을 리이고 햇빛을 받으며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남은 인생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겁니다. 반면 자기 집이 없어 월세에 전전하거나 자식 집에 얹혀 지내는 노인은 눈치와 죄책감 속에서 점점 자존감을 잃습니다. 말수가 줄고 표정도 굳어지며 점점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나는 아직 내 삶을 지키고 있다는 상징이고 내 이름으로 남은 마지막 권리입니다. 부동산 하나 남겼다는 건 그만큼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욕심은 없어도 대비는 했다는 뜻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윤찬호 씨는 올해 74세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찬호 씨는 한 가지에서만큼은 여유롭습니다. 바로 내 명의의 집이 있다는 안정감입니다. 30년 전 월세 살던 시절 조금씩 아껴 모아 구입한 낡은 빌라 한 채. 중간에 팔까 고민도 했고 아들이 결혼할 때 증여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는 꿋꿋이 노년에 남겨야 할 건 재산이 아니라 주소지라고 말했습니다. 몇 해 전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호사에게 보호자 연락처를 묻는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주소요? 강북구 미아동 11번지입니다. 거기 제 이름 걸려 있어요. 그 말 속엔 자부심과 안도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갈 곳이 있고 병원비가 없어도 전세 보증금 하나로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끝까지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찬호 씨는 지금도 매달 소액의 연금과 이 집의 월세를 합쳐 생활합니다. 냉장고엔 제철 반찬이 있고 가스레인지엔 찌개 냄비가 끓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 중에는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많고 자식 집에 얹혀 더 넓은 공간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 집이 있어서 마음이 편해. 누구한테 눈치 안 보고 나가라는 소리 안 듣고 내 시간대로 살 수 있으니까.
이처럼 내 명의의 부동산 하나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고급 아파트가 아니어도 집 한 채를 지켜냈다는 건 그 자체로 위대한 자립의 상징입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그런 공간이 있다면 비록 낡았더라도 오래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십 년을 성실히 살며 미래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당신의 오늘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도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면 당신은 잘 살아온 겁니다. 남이 만들어준 삶이 아니라 스스로 일군 터전 위에 우뚝 서 있는 인생. 그 단단한 기반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두 번째, 65세 이후에 따뜻하게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화려했던 직함도, 통장 잔고도, 자식 자랑도 노년이 되면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전화 한 통 없는 하루가 계속될 때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은 누구한테 연락이 오려나 기대도 해보고 핸드폰 알림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려 보기도 하지만 정작 그 알림은 은행 문자나 광고일 때 그 허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정말로 어떤 날 잘 지내시죠? 라는 단 한 문장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울컥해집니다. 그 한 문장이 마음을 다독이고 외로움을 덜어주며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와 얼마나 연락하느냐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바쁘게 살던 세월 속에서 지나쳐온 인연들, 잊고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는 거울처럼 돌아옵니다. 나도 누군가의 안부를 진심으로 묻고 누군가도 나의 소식을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사이. 이 단순한 교류가 노년에선 삶의 의욕과 직결됩니다. 반면 단 한 사람도 없는 이들은 점점 침묵에 잠식됩니다. 말할 일이 없어서 말이 줄고 말이 줄어들수록 감정도 메말라갑니다. 마음을 나눌 이가 없는 노인은 질병보다도 고립감과 무기력으로 더 빠르게 삶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문정순 씨는 딸이 결혼 후 외국으로 나가면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주 연락도 오고 영상통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횟수는 줄었고 이제는 명절 전후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 게 전부입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다 혼자 불을 끄고 잠에 드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후배가 우연히 동네에 볼 일이 있어 문 씨 생각이 나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그 아파트에 계세요? 갑자기 생각나서요. 잘 지내시죠? 그날 통화를 30분이나 했습니다. 후배는 어머니 같아서 그립다며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약속했고 문 씨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오래 말 한마디 없이 지냈던 터라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목소리가 따뜻하게 가슴을 울렸던 것입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매달 한 번씩 통화했고 반찬도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문 씨는 말합니다. 세상이 다 떠나도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삶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처럼 노년의 삶에서 안부는 그저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는 존재라는 확인입니다. 하루를 버틸 힘이 되고 외로움에 빠질 시간을 막아주는 생명의 손길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당신이 평생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었고 좋은 인연을 맺으며 잘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 한 사람, 그 따뜻한 인연 하나로도 당신의 삶은 참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세 번째, 65세 이후에 살면서 남을 속이거나 크게 해친 적이 없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속였거나 일부러 남을 해친 기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유혹 앞에 놓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식의 앞날을 위해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야지라는 마음 하나로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건 누구보다 단단하게 살아온 인생입니다. 노년이 되면 인생의 껍질이 벗겨지고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나는 평생 남들한테 손에 안 끼치고 살았다는 말만 반복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피합니다. 반대로 말은 많지 않지만 저 사람은 절대 남한테 해코지 안 해라고 입을 모으는 이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쌓아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남을 해치지 않은 삶에서 비롯됩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부메랑입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해를 끼치면 언젠가는 돌고 돌아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돼도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 하나 없이 늙는다면 그건 벌받는 인생입니다.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도 얼굴을 마주하면 안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정직하고 해 끼치지 않게 살아온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유병우 씨는 평생 정미소를 운영했습니다. 손으로 쌀을 옮기고 먼지를 뒤집었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큰 돈을 만지지도 못했고 자식 교육도 빠듯하게 시켰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그를 두고 병우 형은 절대 속이는 법이 없어라는 말이 공공연했습니다. 쌀 10kg 주문하면 꼭 200지쯤 더 담아주는 게 그의 습관이었고 쌀값이 올라도 미리 말하지 않고 그대로 파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중학생이 집 심부름으로 쌀을 사러 왔는데 거스름 돈을 5,000원 더 주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 씨는 아이가 다시 와서 어제 돈을 더 받았다며 돈을 돌려주려 하자 오히려 아이 손에 사탕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너처럼 바른 아이는 오랜만이구나. 내가 더 고맙다. 그런 그의 성품은 노년에도 이어졌습니다. 몇 해 전 조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형님 그거 사기야. 빌려주면 못 받는다니까 하고 말렸지만 유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 편하려고 빌려주는 거야. 그 애가 사기쳐도 나는 속이려고 한 게 아니니까 내 몫은 다한 거지. 결국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지금도 당당합니다. 돈은 없어져도 사람은 남아야 하잖아. 지금 유 씨는 마을 회관에만 가면 인기인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면 저 양반은 믿을 만하다는 소문 덕분에 일이 착착 풀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80세 생일 때는 마을 사람 20명이 깜짝 잔치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날 유 씨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나는 돈보다 이게 더 고맙다. 내가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살아온 게 이런 나를 주는구나 싶다. 이처럼 인생의 진짜 가치는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젊어서는 몰랐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노년에 와서 평가받습니다. 정직하게 살았고 해 끼치지 않았다는 기억은 노년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자산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돌아봤을 때 나는 그래도 누구를 해친 기억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인생입니다. 혼자 남겨졌을지라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잘 살아온 인생의 증거입니다. 네 번째, 65세 이후에 돈 걱정 없이 오늘 먹을 밥을 편히 차려 먹을 수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노년의 가장 잔인한 말은 지금 가진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농담처럼 던지지만 정작 본인은 속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리며 이쯤이면 괜찮다는 마음이 들지 않고 밥상에 앉아도 다음 달 공과금 걱정, 병원비 걱정이 앞서면 밥이 아니라 불안의 한 숟가락이 됩니다. 65세 이후의 평온은 놀랍도록 단순한 데서 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있고 쌀통에 쌀이 있고 그걸 꺼내어 걱정 없이 밥을 지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오늘의 한 끼조차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물건 가격표부터 확인하고 병원에서는 약 처방을 반만 받고 고기를 사는 날은 스스로에게 큰 상을 주듯 가슴 졸이며 사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돈 걱정 없이 밥을 차릴 수 있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당신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이며 지금의 밥상이 그 노력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쫓아도 닿지 않는 안심의 순간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유정혜 씨는 올해로 71세입니다. 30대에 남편을 사고로 잃고 두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식당일, 청소일, 시장 장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했고 자식 교육엔 단 한 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달리듯 살아왔습니다. 정혜 씨가 50살 무렵 막내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때부터는 조금씩 자신을 위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꾸준히 적금을 들었고 연금보험도 알아보고 가입했습니다. 언젠가 내 몸이 말을 안 들을 날이 올 텐데 그땐 내가 날 책임져야지라는 생각이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혜 씨는 매일 아침 자신이 차린 밥상을 앞에 두고 말합니다. 이 밥이 내가 살아온 증거야.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직접 만든 김치를 꺼내고 제철 나물 한두 가지를 무쳐 차린 식탁은 비록 소박하지만 자부심으로 가득합니다. 반찬이 단출한 날에도 마음은 늘 여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밥상을 차리며 이만 하면 잘 살아왔지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혜야, 넌 진짜 복도 많다.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이렇게 혼자 밥 잘 챙겨 먹고 사는 거, 이 나이엔 그게 최고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혜 씨는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텼던 세월이 그 한마디로 위로받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정혜 씨는 지금도 시장에서 1,000원짜리 장아찌를 고르며 행복을 느낍니다. 은행 통장에 많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장 내일 밥 한 끼는 걱정 없이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남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자신이 지난 세월 피땀 흘려 쌓아온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도 지금 아침에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밥솥에 쌀을 안 칠 때 손이 떨리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으며 스스로의 끼니를 챙길 수 있다는 건 가장 고귀한 자립이며 늦은 나이에도 삶을 주도하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돈 걱정 없이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다는 건 노년의 가장 확실한 행복의 바로미터입니다. 5번째, 65세 이후에 가끔이라도 자식들이 찾아와서 밥 한 끼 사준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노년의 가장 슬픈 건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있어도 안 찾아오는 외로움입니다. 자식이 바빠서, 멀리 살아서, 혹은 애들 키우느라 시간이 없어서 못 온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 한켠엔 이런 생각이 스치곤 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 키웠나? 왜 내 전화는 자주 안 받아지는 걸까? 하지만 반대로 어떤 날은 뜬금없이 연락이 옵니다. 엄마, 이번 주에 뭐해? 아버지, 밥 한번 살게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 한 끼를 위해 냉장고를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게 부모입니다. 한 끼 식사 자리에 담긴 의미는 잊지 않았다는 마음, 아직 당신을 사랑한다는 작지만 분명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밥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살아온 인생에 대한 보상이고 여전히 누군가의 부모로 존재한다는 증거이며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았다는 위안입니다. 자식이 매주 오는 것도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끔이라도 밥 한 끼 사주는 자식이 있다는 건 그만큼 부모를 떠올릴 줄 아는 자식이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결국 당신이 사람 잘 키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이봉자 씨는 혼자 삽니다. 세 자녀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고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나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서운함이 컸습니다. 전화기만 바라보다 하루를 보내기도 했고 동네 사람들 자식 자랑 들을 때면 고개를 푹 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큰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 서울 올라오시면 밥 한번 사드릴게요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약속을 잡고 기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역에서 딸이 마중 나와 있고 예약해둔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속은 괜찮아요? 혈압약은 잘 챙겨 드시고. 그날 봉자 씨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애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생각보다 많이 걱정하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에 울컥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1년에 몇 번씩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밥 한 끼 사드릴게요라는 연락을 줍니다. 처음엔 미안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날을 기다리며 새 옷도 꺼내고 내일도 받아놓습니다. 봉자 씨는 말합니다. 돈 한 푼 안 줘도 괜찮아. 나한테 밥 사주는 그 마음 하나면 나는 그날 하루 종일 행복하거든. 자식에게 밥 얻어먹는다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자식의 사랑을 확인받는 일입니다. 자식이 주는 그 한 끼는 부모에겐 보약이고 위로입니다. 그것이 단골 식당이 된장찌개든 길거리 김밥 한 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식이 그 자리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자식에게 원망보다 고마움이 많은 부모였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살아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잘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자식의 밥 한 끼 초대를 받아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평생 그 한 끼를 기다리다가 끝내 받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러니 가끔이라도 찾아와 밥을 사주는 자식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을 스스로 만들어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인생 참 잘 살아오신 겁니다. 6번째, 65세 이후에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지는 게 아니라는 걸 체감한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젊었을 땐 포기하는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기어이 해내고 남들보다 더 많이 쥐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더는 필요 없는 것을 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삶은 무겁고 불편해집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쥐려다가 상처만 남기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순간에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집착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함, 물러서는 데서 오는 위험. 그 모든 건 시간이 주는 선물이며 오직 잘 살아온 사람만이 체감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과거엔 질투와 비교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다면 지금은 나는 이쯤에서 만족한다는 말에 안정을 느낍니다. 젊은 날의 꿈을 미련 없이 보내고 자식의 인생을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며 지나간 인연을 더는 붙잡지 않는 그 태도는 결코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 중심이 단단하기에 가능한 태도입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최상열 씨는 은퇴 후에도 몇 년간 사업 미련을 놓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을 반복하며 작은 투자를 이어갔고 그때마다 잃었습니다. 자식들은 말렸고 주변 사람들도 걱정했지만 그는 자존심 때문에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보다 훨씬 어린 후배에게 사업 투자 제안을 거절당한 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젠 내려놓아야 할 때구나. 그날 이후 상열 씨는 명함을 모두 버리고 오랫동안 붙어있던 사무실 간판도 떼어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그걸 포기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평안도 없었을 거야. 지금은 농사 짓는 즐거움에 빠져 지냅니다. 버린 게 아니라 맞지 않는 옷을 벗은 거였더라고. 이처럼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곧 실패가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체감하는 순간
인생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 감정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삶을 충분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진 것이 많다고 강한 게 아니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 하나만 있어도 당신은 분명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 해요? 아빠,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들어주는 건 하루 이틀이지 매일 반복되면 마음이 지칩니다. 내 몸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의 요구와 감정까지 받아줘야 하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노년이 되면 체력은 줄고 시간은 더 소중해집니다. 그 시간과 힘을 나를 위해 쓰는 것,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외로움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평생 미뤄왔던 나만의 삶을 다시 찾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그 진짜 이유 6가지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바라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세요. 첫 번째, 노년의 혼자가 축복인 이유는 소비의 우선순위를 나만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의 돈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매달 들어오는 금액은 한정돼 있고 그 돈을 어디에 쓸지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누군가가 있으면 소비의 기준은 절반 이상이 나가 아닌 우리 혹은 남에게 맞춰집니다. 배우자의 취향, 자식의 필요, 손주의 요구가 우선순위의 맨 위에 오르고 정작 나를 위한 소비는 늘 뒤로 밀립니다. 건강식품 하나, 여행 한 번, 옷 한 벌 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건 이미 내 삶이 아닙니다. 혼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비 계획을 100% 나 중심으로 짜고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곳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노년의 질을 바꿉니다. 경기 성남에 사는 77세 이정희 씨는 남편과 45년을 살며 소비에서 늘 후순위였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가전제품과 자동차에는 과감했지만 정작 그녀의 건강검진이나 여행은 늘 다음에 하자로 미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씨는 처음으로 예산의 70%를 본인 중심으로 짰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종합검진을 받고 매달 필라테스 강습을 등록했습니다. 집 근처 재래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와 직접 요리했고 가끔은 혼자 스시집에 가서 마음껏 먹었습니다. 이제야 돈이 제 손에서 제 뜻대로 흘러간다는 그녀의 말은 혼자 사는 소비 자유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산 수영구의 80세 박성호 씨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은 절반 이상이 생활비와 공과금, 손주 학원비로 빠져나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카메라를 사기 위해 1년 넘게 돈을 모았지만 갑작스러운 집안 수리 비용으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그때 느낀 허무함은 컸습니다. 결국 박 씨는 근처 원룸으로 이사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전부 본인 우선순위에 맞게 씁니다. 매달 사진 동호회 활동비와 여행 적금을 우선 배정했고 6개월 후에는 꿈에 그리던 일본 사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혼자 살면 돈이 적어도 내 인생에 맞게 쓸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79세 김윤자 씨는 손주 교육비 지원으로 매달 수십만 원을 보내주다 보니 정작 본인의 생활은 늘 빠듯했습니다. 옷은